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5월 1일 9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이미 공지한 대로 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인해서 우리가 9주차 수업은 이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지난번처럼 우리가 35분에서 한 35분 전후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이 2개가 아마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을 들으시고 5월 8일 수업, 이 10주차 수업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지금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잠시만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 봉건사회의 우리가 계급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 시작되게 된 배경, 우리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7주차 수업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진행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클루저와 이제 불황자, 다시 말하면은 이 사회복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 뭐 그런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 당시 중세 시대가 끝을 내고 절대 왕정이 시작되면서 왕이 이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왕의 힘을 키워야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국민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뭐 경기가 좋아져서 국민들이 삶이 좋아진다거나, 또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행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점수가 올라간다면은 굉장히 행복지수 올라갈 텐데, 사실 우리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선거 결과로 지금 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그걸 두고 전체가 다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우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는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어야지만 유지가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현 정부에서도 정권을 잡은 이 랭크스트가 집안의 이 왕정 헨리 튜드가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민들의 상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지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왜 인클로저, 쉽게 말해서 이제 농사 짓던 땅에 양을 키우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 유지들이 결국 사람들 다 내보내고 양을 키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황자로 전락하게 되고, 지금 우리 표현들 하면은 노숙자가 되고 실업자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홈리스, 즉 이제 구글자로 다 전락하고 나니까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운 게 빈민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 최초의 빈민법인 이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그 당시 처음 시작됐을 때는 진짜 근로자들에 대한 어찌 보면은 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들의, 즉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진 자들의 자신들의 어찌 보면은 좀 더 나은 그런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상되어가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인 엘리자베스 구빈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시듯이 근로능력만 기준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였냐면은 전 국민이 대상자가 아니라 바로 빈민들만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 다시 말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한 목적이 바로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인 엘리자베스 구빈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민들을 다 모아놓고, 즉 많은 대부분 사람들 모은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다 빼고, 직장 다니거나 일반 사람들 다 빼고 진짜 빈민들,
우리 표현들 하면은 이 노숙인들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하상가나 또는 뭐 공공시설이나 뭐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서 진짜 일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일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앞으로 일 가능한 사람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거린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근로 능력만을 기준으로 해서 빈민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노동 능력자, 노동 무능력자, 요보 아동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구분을 한 다음에 이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작업장에 놓고 일을 다 시켰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개인의 그러한 이제 내면적인 심리적인 상태나 그 사람의 경제적인 또는 그러한 이제 삶의 상황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뭐만 결국 근로 능력 기준만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된 이 법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즉 오늘날의 사회복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결국 몇 년 만에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지 지금 4세기가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400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만약 임진왜란 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장보고함이나 아니면은 왜 초기하면 굉장히 전투함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대만 있다면은 왜군 배 임진왜란 그 시절 배 1대 한 500으로 해도 다 이길걸요. 그쵸?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거북선이 만들어지고 그 거북선을 통해서 또 이제 개량이 되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다가 오늘날에 엄청나게 큰 전투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초기에 만들어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1601년도에 정말 그들이 그 법이 빈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은 진짜 가진 자들을 위한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법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복지법으로 성화할 수 있었다는 거,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발전해서 이제 근대 사회 사업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진짜 보고 싶었던 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근대 사회 사업 활동에서 결국에는 이 내용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 뭐가 많이 시작됐냐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근대 사회 사업 내용을 보면은 사회 개량 운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사회를 어떻게 크게는 사회 개량 운동을 보고 자선조직 협회 인보관 운동 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사회 개량 운동은 말 그대로 사회를 계속 좋게 만들어가는 사회를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먼저 1830년대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획득을 위해서 투표권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1830년도면은 물론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인 1601년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 만들어진 지 무려 이제 2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1601년도 엘리자베스 구빈법, 그 1662년도에 정주법, 빈민들의 이동을 막은 법, 그리고 1722년도에 작업장법. 물론 그 법은 이제 결국 이 빈민들을 작업장 안에서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억압시킨 법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82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법이 만들어집니까? 이 토마스 길버트법이 만들어지죠. 토마스 길버트법이 만들어지면서 토마스 길버트법은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 법을 통해서 빈민들에게 처우를 개선해주고 그리고 빈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박애주의자들도 막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795년도에 결정적인 한 획을 긋게 되죠.
이 스피넴 랜드법, 오늘날의 공공부지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 수급제도를 발생시킨 하나의 모태가 되는 법이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1601년도의 내용을 보다가 이제 1830년대로 넘어왔는데, 물론 그 사이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많은 이렇게 개선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834년도에 신빈민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면 1830년대지만 요 시대까지 지금 빈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회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돼요. 요 사이에 1601년도부터 지금 1830년도 요 200여 년 사이에 인구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한 획을 긋게 되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바로 1601년도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자베스 구민법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절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00년이 정도 지나는 그 시점, 1700년대가 됐을 때 흔히 말하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방직기기가 만들어지고 물건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죠. 즉 전통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바뀌게 되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예전에는 말 그대로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물론 이제 기계가 등장하더라도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사람의 손을 다 거쳐야 될 일들이 이제는 기계가 대체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인구는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시로 몰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 19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전통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20세기 초반에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냈고,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다른 일반 국가들하고 좀 차이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이제 전통사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산업도 1차 산업에만 거의 다 머물러 있었고, 그러다가 53년대 전쟁이 끝나고 폐허된 국가에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결국 산업화 바람이 불게 되는데, 60년대를 지나면서 70년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가 본격화된 이촌 향토 현상을 통해서 근대 어찌 보면 현대세 산업화 문명이 이제 시작되죠. 우리나라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70년대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농촌에서 도시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것처럼, 지금 뭐 예전에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는 뭐 지금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 도시 드림, 이 시티 드림을 꿈꾸면서 농촌을 넘버 파라를 버리고, 아니면 아버지 농사를 자기가 대를 이어서 항상 지었는데 이제 자기도 부자가 되려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다 도시로 간단 말이에요. 도시로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한 것도 맞지만, 하지만 그 부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병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안전 시스템이나 또는 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전부 후무했단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산재법이, 산업재해보상법이 196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시행됐을 땐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래서 1인 사업자 한 명만 있는데도 적용되는 거는 최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 사업장에서는 다쳐도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평생 그냥 불구로 살아간다거나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많은 이 사회적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현대 산업 사회가 발생시킨 또 하나의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처럼 지금 현재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근대 사회 사업에서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신사회 문제가 많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이 처우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힘을 합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된 게 결국 뭐냐면은 사회 개량 운동으로 번져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지금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진 지 무려 230년이 지나는 이 시점, 1830년도 1830년도 이 시점에서는 참정권을,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총선 때도 보셨잖아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다니면서, 시장을 다니면서 상인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시장 보는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선거철 말고 있던가요? 그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왜냐하면은 선거철은 근데 왜 그렇게 하죠? 한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에게는, 지금 보시면 이 부분 나오죠. 원래 그 당시 노동자들에게는 이 참정권이 안 주어졌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가진 자들, 사회 기득권층들만 투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면은 우리의 처를 더 빨리 잘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참정권을 획득할 수 노력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참, 그리고 제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왜 필기도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컴퓨터가 그 기능이 안 되는 컴퓨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색연필로 이걸로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치적 목적에서 이 경제적 조건 개선으로 결국 이제 바꾸게 되죠. 다시 말하면은 참정권을 획득하려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 대신에 우리의 이 경제적인 이 환경 개선을 좀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자, 1844년도에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 자신들 소유로 최초의 소비자 협동조합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노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회사에서 노조가 없다면은 어쩌면 회사의 횡포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노조가 또 너무 또 강해버리면은, 노조가 너무 심해버리면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또 너무 이상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와 이제 어찌 보면은 이 회사 측 간에 좀 적절한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살짝의 견제 역할, 요 정도가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노조 활동을 너무 안 하게 되면 또 회사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또 어찌 보면은 갑질하게 되고, 또 노조 활동이 너무 심해버리면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력까지 어려워지니까 좀 이게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1844년도에 노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왜냐하면은 요 앞전 시대만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일 안 한다고 데려와서 기도 자르고 고문도 하고, 그리고 근로자들 이동하지 못하도록 중주법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근로자들을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를 말한다기보다는 빈민을 위한 근로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처우도 안 해주고, 뭐 그런 시대에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시대까지 자신들 소유의 노동 참정권도 획득하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노조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산업사의 모습, 이 모습까지 오게 된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협동조합의 모형은 오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직물공장 사장입니다. 이 박애주의자인데 이 오웬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사회 개량운동, 사회 이제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많은 영향을 미친 집단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페이비언 협회. 뭐 그냥 요 정도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사회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안운동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선조직협회가 나오는데, 자선조직협회는 자 1830 자선조직협회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도 배우셨고, 지금 사회복지 다음 학기 배우는 법제론 시간에도 아마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개론 시간에 이미 배우셨고, 자선조직협회는 우리가 COS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자선조직협회라고도 하는데 흔히 대문자로 COS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기를 하기 때문에 COS가 나오면은 이게 자선조직협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선조직협회의 역할은 보시면, 자, 내용 볼게요.
1834년 빈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1834년에 영국에서는 신빈민법이 등장합니다. 1601년도부터 1795년도까지 진행되었던 이 구빈법 시대에 막을 내리고 1834년도에 신빈민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빈민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1834년도에 신빈민법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신빈민법이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원칙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원칙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열등처우의 원칙.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일하는 사람의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안 된다는 원칙.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공부조, 즉 기초생활수급비를 주는 그 대상자에게 주는 그 금액의 기준을 이 원칙에서 그대로 가져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그 200년 전의 법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공부조에 다 적용되고 있죠. 자, 1834년 결국 신빈민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1834년 신빈민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세요. 빈곤은 어떻게 됐다 했죠?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개론 시간에도 이미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마 정책론 시간에도 이 역사 부분 이 쇼에서는 잠깐 다룰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할 거예요 분명히. 보시면은, 왜냐하면은 신빈민법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었거든요. 열등처우의 원칙과 자급장 제도의 원칙과 전국적 통일의 원칙, 이 법을 통해서 어찌 보면 좀 더 이제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영국이 1834년도에 이런 신빈민법으로 시대를 역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빈민법 시대가 지나고 도래하는 시대가 바로 뭐냐면은 사회보험 시대거든요. 근데 그 사회보험은 영국에서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사회복지 역사를 갖고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사회보험은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옆에 나라 독일에서 먼저 시작하게 되거든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이 독일의 비스마르크 제상이 사회 입법을 통해서 독일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법조론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보시면은, 빈곤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빈민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게 신빈민법인데, 빈곤이 해소가 안 되니까 자선 조직들 불규칙하게 난립되는 현상이 초래됐다. 결국 뭐냐면은 자선 조직들은 말 그대로 국가 차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진 일부 부자들, 쉽게 말하면 귀족들과, 그리고 귀족들 흉내냈던 이 젠틀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 양반처럼, 양반이 있다면 그 밑에 이 지주들, 돈 많은 이제 상인들, 이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반 족보 사가지고, 몰락했는 양반들 그 족보를 사가지고 신분 탈바꿈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중세 봉건 시대에는 이 젠틀이들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면서 이 사람들은 귀족 흉내를 냈는데, 어떻게 식으로 흉내를 냈냐면은 그 당시 자선 활동은 귀족들의 어찌 보면 하나의 뭐라 표현할까요? 귀족들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귀족들의 하위 문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일반 상인들과 농민들과 일반 서민들은 당연히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이런 놀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선 놀이를 하니까 좀 뭐하지만, 그런데 이 젠틀이들은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젠틀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족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업 말씀드렸죠. 이 젠틀이들이 그래서 일반 서민들과 이 굶주린 이 빈민들한테 입장에서는 젠틀이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들에게 빵을 갖다 주죠. 자기들에게 옷을 갖다 주죠. 식사를 제공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젠틀이 사람들 참 훌륭하다, 멋있다, 정말 대단하다, 멋진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 젠틀맨이라는 게 이 젠틀리에서 유래되었다고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귀족들과 젠틀리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빈민들에게, 지금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19세기 지금 중반이 돼가고 있잖아요. 19세기 중반이 돼가는 그 시점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다른 새로운 신사회 문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낳은 또 하나의 어찌 보면 사회 문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있을 때 귀족들과 젠틀리들이 등장해가지고 자선을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너무 불규칙하게 너무 무분별하게 막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밑에 보세요. 무차별적이고 무원칙적인 시효와 자선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 일부 지도층에서 자선조직협회 토동했던데 그 말이 뭐냐면은 CO에서 즉 자선조직협회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자선조직협회 지금 핵심 내용이 아니고 자선조직협회 핵심 내용은 지금 밑에 있는 이 부분이 핵심 내용이고 위에 두 줄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CO에서 즉 자선조직협회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론 말씀드리면은 자선조직협회는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사회 분위기 환경 속에서 귀족과 젠틀리와 관련된 이 사람들이 빈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막 자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빵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빈민이 예를 김철수라는 빈민집 가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도 하루에 빵을 3개를 받는데 지금 이 귀족들과 젠틀들이 빵을 막 나눠주고 있으니까 여기 가서 빵 하나 받고 저기 가서 빵 하나 받고 또 여기서도 빵 받아버리니까 하루 종일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받는 급여가 빵 3개인데 이제는 국어를 해도 자선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많이 하니까 국어를 해도 빵을 하루에 2개씩 3개씩 심지어는 어떨 때는 4개도 받아오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 하는 빈민들은 이제 거기서 나오려고도 안 하고 어렵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일을 안 하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 당시 어떻게 자선조직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밑줄을 하나 치시고 별표 하나 넣으시기 바랍니다. COS 자선조직협회의 목적이 바라면 첫 번째 줄이 제일 큰 대표적인 목적입니다. 중복구호를 결국 뭐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구호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사회복지기관끼리 모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정보를 다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보시면은 SWM, 소셜 웰페어 매니지먼트라는 이 프로그램과 그리고 COS를 관리하는 CVS를 관리하는 클라이언트와 볼런티어와 스폰스 이 세 부류를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 흔히 말하는 일반 복지관에서 쓰고 있는 진우라는 프로그램 물론 한글 프로그램과 이 엑셀 뭐 이런 프로그램처럼 진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중복고를 지금은 이제 완전히 행정적으로 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은 강원도에 사시는 분이 강원도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고 대구 온다고 또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어찌 보면은 하나의 이 프로그램 혜택 이런 거는 이미 한번 받게 되면 전국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복에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근로 의욕이 안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빈민들도 더 열심히 일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하려 하는 이제 근로 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의 목적의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뭐냐면은 중복구호를 막기 위해서 서로 간에 뭐예요?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자선조직협회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만 이야기하셔도 어찌 보면은 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선조직협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자선조직협회 이거는 COS 자선조직협회 COS는 결국 무차별적이고 무원칙적이었던 그러한 자선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 안 하려고 하고 어쩌면 빈곤의 덫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나 받은 사람은 또 가서 중복적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복구호를 막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게 자선조직협회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주더라도 빈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조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동사무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한다고 안 도와주잖아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 사람의 자산 조사를 하고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 뭐냐면은 환경 조사를 해서 주는 것처럼 그 당시 자선조직협회에서도 결국 이렇게 빈민에 대한 환경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탈빈곤을 다시 말하면은 계속 구걸을 하지 말고 자선에만 의존하지 말고 빨리 거기서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우회 방문 활동을 중심으로, 요게 지금 우리 표현들 하면 뭐냐면은 자원봉사단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선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이 공공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가면은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이 COS가 어쩌면 하나의 태동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 이제 요거는 이제 COS의 한계입니다. 뭐냐면은 자 개인은 빈곤은 개인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선조직협회의 한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는 거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다는 거. 그게 COS의 가장 큰 한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 자선조직협회 즉 COS의 등장 배경은 무차별적이고 무원칙적이었던 그런 자선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기관이 만들어진 제일 큰 목적은 바로 뭐다? 중복구호를 막기 위해서 기관들끼리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 많은 사회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이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었지만 한계는 제일 밑에 있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너한테, 개인한테 있다는 이런 자유주의적 그런 이제 사고를 베이스로 깔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COS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인보건 운동입니다. 자, 인보건 운동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 1854년도에 데니슨 목사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든 하나의 어찌 보면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하나의 뭐 그냥 사회 이상주의를 실행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데니슨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이 만든 다음 이 바네트 목사님이 계속 그것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보건 우리 앞에 살펴봤던 이 COS 자선조직협회 기관은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복구호를 무분별한 자선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중복구호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둔 것이 COS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보건 운동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우리 표현대로 말 하나의 사회 이상주의 운동입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과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만들었다 했는데 결국 뭐냐면은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빈곤, 이 빈곤 대상자로 했잖아요. 빈곤은 결국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정신적인 문제를 받는 거예요. 빈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인보건 운동에서 뭐라 했냐면은 그게 아니다. 빈곤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다. 다시 말하면 너 정신 상태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왜 그래 된 거죠? 그 정신 상태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인보건 운동은 뭐냐면 사람들의 올바른 인성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사상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시켜주면은 빵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 게 인보건 운동이에요. 그래서 빈곤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보면서 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요즘 잘 알잖아요. 인식 개선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육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될까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빈민가에 돈도 안 되는 동네에 들어가서 이게 될까 안 될까요? 아무도 선생님 하러 안 갈래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갑니까?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스카이 대학교, 연수대, 서울대, 고려대 애들이 가서 어디 합니까? 그 당시 가장 명문대 캠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이 어디 갑니까? 슬럼가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내용을 말하면서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60년대, 70년대, 특히 70년대도 그랬겠죠. 60년대 심했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낮에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대부분 여성들이 또 그런 경우 많았겠죠. 왜? 우리나라 여성들은 사실 60년대, 70년대는 좀 덜 했겠지만 그래도 70년대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왜? 집에서 아들 공부시킨다고 딸들은 공부 안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우리도 많이 받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랑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텔리 대학생들이 달동네나 이런 데 가서 낮에 공장 갔다 왔는 학생들을 모아서 공짜로 가르쳐 줬잖아요. 흔히 말하는 야학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야학이 이런 택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걸 바꿔서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별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냐면은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과 또 경제학부 교수였던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 토인비 교수가 자기 제자들하고 들어가서 이 설렁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표현들 하면은 이 뭐랄까요, 달동네에 가가지고 막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야학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지금보다도 아무리 영국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토인비라는 사람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설렁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미안해요. 자기 나라 최고 명문대 교수가 그냥 거기 있었으면은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자기 동네에 들어와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하고 평생 헌신하다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결국 저렇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건물을 하나 짓게 됩니다.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복지관을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 표현대로하면요.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더 본격적인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복지 사업을.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이 건물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준 그 희생당했다가 뭐 희생당한 거 맞죠? 이 토인비 교수의 이름을 따가지고 토인비 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런던 지역에 만들게 빈민 지역에. 우리나라 따지면은 서울 달동네 하나 어느 달동네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서울 달동네 김철수 뭐 관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이 쇠퇴관도 있죠. 쇠퇴기라는 사람이 우리 1층 올라오는 계단 옆에 보면은 쇠퇴관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래가요. 그쵸? 그것처럼 이 토인비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토인비 홀을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름을 달게 되는데, 그것이 세계 최초의 지역사회 복지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것이 모티가 돼서 전 세계 지금 수천 개가 넘는 그런 복지관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에도 한 450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보관 운동은 결국 자 밑에 이제 목적 보세요. 이겁니다. 빈곤한 사람들의 뭐예요?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토인비홀의 목적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CO에서의 목적은 중복고를 막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이 토인비의 목적은 교육과 문화를 발전. 즉 그래서 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빈곤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죠. 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는 결국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달동네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누가 명문대학교 학생들이 들어왔어. 이제 우리나라 표현하면 야학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왔는 교수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분의 뜻을 기려서 만들어진 게 토인비홀, 세계 최초 지역복지관이 됐다는 거. 그래서 토인비홀의 가장 큰 목적은 빈곤한 사람들의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같은 말이에요.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정보와 사회적 욕구도 파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밑에 보시면은 사회 및 건강과 사회 입법에 대한 빈민들의 이 관심을 이제 촉구하게 되었다는 게 인보관 운동의 가장 큰 또 하나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 사회복지 역사는 우리가 또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또 이런저런 사례도 많이 들어가면서 같이 보면 되는데,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좀 한계점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수업 영상은 우리가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제 잠시만요. 보시면은 다음 수업 내용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관과 방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PPT가 아니라서 이거는 한글 파일이라서 좀 화면이 작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 내용, 아마 다음 수업 시간 내용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본인들이 다 그 수업 자료를 다 갖고 계시니까 뭐 수업 자료 위주로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다음 수업 내용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정의와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유, 뭐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인데 요 부분을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제 다음 수업 내용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서로 내담자와 워크 간에 서로 지켜야 될 원칙들, 아마 이 내용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사회복지 개론에서 어느 정도 일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물론 1년 전이니까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또 다른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또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저랑 했던 뭐 심리상담사 반 과정 할 때도 그 비슷하게 1가지 원칙은 같이 수업 시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쌤들이 이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지금이 이제 한 40분 넘어가는데 우리가 시간을 이제 원래는 우리가 20몇 분씩 해서 3개 영상이 올라가는데 시간을 우리가 맞추면 되니까 지난번처럼 영상은 2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분 넘는 거 이 영상 하나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 두 번째 올라오는 영상은 한 30분짜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30분짜리 그 영상이랑 같이 우리 선생님들이 소강하시고 이제 10주차 때 5월 8일날 그날 이제 수업 시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1차 수업 자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